저는 제 어머니를 낳았습니다. 이 말은 마치 믿기 어려운 공상과학 대사처럼 들리지만 오히려 호주 한 가족 내부에 존재했던 피비린내 나는 현실을 그대로 담은 말입니다. 38명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한 가족이 세상을 경악하게 할 만한 방식으로 가족 내부에서만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형이 어머니와 할아버지가 손녀와 함께하는 시기였죠. 오늘은 이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가족 간 근친상간 사건을 파헤쳐보려 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요. 2012년 중반 호주 경찰은 한 통의 익명 제보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뉴사우스웨일스주 마운트 필트 계곡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지 않을 뿐 아니라 말을 하지도 못하고 외부인과 소통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한마디로 그곳에서는 극히 비정상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경찰이 이 편지를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산간 지역의 어려운 가정 중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농장 일을 시키는 경우도 흔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 수사관들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아이들 사이의 관계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꼭 가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고민 끝에 수사관들은 결국 확인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아동보호기관과 협력해 소규모 조사단을 구성한 뒤 그 외딴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조사관들은 산속으로 수십 킬로미터의 흙길을 차로 지나갔습니다. 들어갈수록 무인지대에 들어선 듯했습니다. 전봇대도 이웃 주택도 심지어 건물 구조의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죠. 차가 마침내 엉성한 판잣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곳의 집들은 모두 낡은 방포 양철판 나무 판자로 떼어 만든 임시 주거시설이었습니다. 땅에는 쓰레기 썩은 고기 낡은 통조림 그리고 알아볼 수 없는 생활 폐기물이 가득했죠. 경찰은 즉시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인신매매범들의 아지트일까요? 더 안으로 들어가면서 한 소녀가 땅에 쪼그려 앉아 나뭇가지로 땅에 더러운 것들을 기계적으로 쿡쿡 찌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소녀의 몸에는 몸에 맞지 않는 하얀 셔츠 한 벌만 입고 있었는데 이미 온갖 형용할 수 없는 것으로 가득 더럽혀진 상태였죠. 조사관들이 소녀에게 다가갈수록 그들은 냄새를 선명하게 맡을 수 있었고 소녀의 몸도 흙으로 범벅된 것을 보았습니다. 긴 머리카락은 엉켜 있었죠. 소녀가 고개를 들어 조사관들을 바라보았지만 눈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낯선 사람을 본 두려움도 구원받은 흥분도 없었고 오히려 무덤덤함, 고인물 같은 평정만이 흘러나왔습니다. 경찰이 소녀의 이름을 묻자 그녀는 그저 멍하니 사람들을 바라볼 뿐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밖에 소란을 들은 것인지 먼지 뒤덮인 판잣집에서 한 사람이 기어나왔습니다. 글자 그대로 기어나온 것이었죠. 그의 걸음걸이는 이상했고 정상적인 사회화 훈련을 받은 듯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조사단은 이곳에서 벌어지는 문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경찰은 즉시 상부에 연락해 긴급 증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계속 내부로 진입했고 모든 조사관의 마음은 다시 한번 강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판잣집 안에는 침대 한 개가 놓여 있었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누렇게 된 낡은 옷과 이불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죠. 무더위는 판잣집 안의 악취를 더욱 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 속에서 경찰은 10여 명의 아이들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의 나이는 제각각이었지만 육안으로 봐도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임이 분명했고 일부 아이들은 신체적으로도 뚜렷한 결함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은 경찰로 하여금 이곳이 인신매매 조직의 아지트일 가능성을 더욱 확신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만약 납치된 아이들이라면 이 아이들은 왜 소리 지르거나 도망치지 않는 것이었을까요? 눈에 보이는 감금 장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왜 경찰을 보고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을까요? 인신매매 아지트가 아니라면 이 아이들의 기형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이들에게 학대를 가해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어쩔 수 없이 경찰은 아이들을 하나씩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나이가 좀 더 든 한 소년의 입에서 그들이 콜트라고 불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그의 아버지는 어디에 있냐고 묻자 소년은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좀 더 나이 든 소년을 가리켰습니다. 그가 아빠이자 형이라고 어른들은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었죠. 이 답변에 경찰은 당황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는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멀지 않은 곳에 있는 3명의 다른 소녀들을 가리켰습니다. 그들은 모두 우리 가족이라고, 모두 다 같은 가족이라고 말이죠. 한편 경찰서에는 한 복지원으로부터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한 사람은 원장이었고 그는 매우 당황한 목소리로 서둘러 와 달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한 소녀가 좀 이상하다고요. 복지원에 도착하자 원장은 경찰에게 급하게 설명했습니다. 한 달 전에 나디아라는 7살 소녀를 받게 되었다고요. 소녀는 부모와 헤어진 후 집을 찾지 못했고 그래서 그들이 이 소녀를 보호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죠. 처음엔 소녀가 꽤 정상적으로 보였지만 점차 그녀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소녀가 다른 소년들에게 스스로 키스를 하려 했습니다. 선생님이 왜 그러냐고 묻자 그건 인사하는 것이라고 대답했죠. 선생님은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집에서 부모의 행동을 배운 것이 있거니 생각했죠. 하지만 점차 소녀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스스로 옷을 벗고 다른 소년들에게 보여주려 했고 또한 다른 소녀들에게 자기보다 2살 많은 언니가 임신했다고 말했습니다. 자기도 여기를 떠나면 형과 아이를 낳을 거라고 말이죠. 이 소식을 들은 선생님은 깜짝 놀라 나디아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원장님께 알리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이런 가족 간 근친상간 소식은 들어보기만 해도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경찰은 즉시 나디아 부모의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계곡에서 발견된 아이들의 혈액을 채취해 대조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결과 보고서가 책상 위에 놓였을 때 모든 수사관들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의학 및 유전학적으로 매우 드물게 보는 설명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 내부 혈연 반복률이 지나치게 높아 부자 관계 확인 불가, 일부 아이들의 유전 정보는 부모 양쪽이 높은 유사성을 보이며 형제 관계에 가까움, 일부 아이들의 생물학적 아버지는 동시에 외할아버지나 외삼촌일 가능성이 있음. 최소 3명의 아동은 2세대 또는 3세대 근친번식 결과로 추정됨. 일부 아이들의 안면, 구조 이상은 장기간 근친교배의 전형적 증상. 이러한 문구만으로도 소름이 끼칠 만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에 의사는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현대 문명 사회에서 이토록 심각한 근친상간 대대물림은 본 적이 없습니다. 경찰은 즉시 전담반을 꾸려 치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결국 수사는 이 비극의 근원을 향했습니다. 콜트 가족은 총 4대에 걸쳐 38명의 가족 구성원이 있었습니다. 최초의 세대는 1943년생 팀과 준이었습니다. 팀이 10대였을 때 한 소녀와 사랑에 빠졌는데 그 소녀는 다름 아닌 그의 친여동생, 고작 13살의 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금지된 사랑은 곧 가족들에게 발각되었고 당연히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팀은 마치 소설 속 주인공처럼 단호히 여동생과의 사랑을 택해 가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이야기는 소설처럼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호주까지 도망쳐 뉴사우스웨일스주에 정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들은 한 푼도 없었고 돈을 벌 능력도 없었기에 다른 사람들이 버린 헛간을 집으로 삼았습니다. 세속의 족쇄에서 벗어난 두 사람은 단숨에 7아이를 낳았습니다. 사실 그들도 자신들의 관계가 어디서든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병원에는 가지 않고 더러운 자기네 판잣집에서만 출산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 중 2명은 갓난아기로 일찍 죽었고 살아남은 아이는 2 아들 프랭크와 제리, 3딸 론다, 베티, 마사뿐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학교에 다닌 적이 없었고 외부인과 접촉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이 배운 모든 지식은 팀과 준이 가르친 것뿐이었죠. 그래서 팀이 그들 가족의 혈통을 더 순수하게 유지하고 인구를 더 늘리기 위해 가족들은 반드시 오직 자기 가족과만 번식해야 한다고 제안했을 때 5아이 중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곧 첫째 딸 론다가 출산 가능한 나이가 되자 팀은 마치 신성한 의식을 치르듯 친딸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론다 또한 이 일을 영광으로 여기며 2 동생에게 자랑하기 일쑤였습니다. 베티와 마사가 부러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들 또한 원하던 대로 아버지와 친밀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후 20년 동안 팀의 3딸은 그에게 24명의 아이를 낳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19명은 근친상간으로 인해 다소간 선천적 질병과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죠. 그럼에도 팀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표는 자신의 가족을 지역 최대의 가족으로 만드는 것이었기에 그는 아들들과 딸들에게도 번식, 행렬에 합류하도록 장려하기 시작했습니다. 팀의 세뇌 아래 프랭크와 제리도 차례로 아이 낳기 대열에 합류했고 결국 마사와 베티는 친형제를 위해 5명의 아이를 더 낳았습니다. 이때 콜트 가족은 이미 36명의 구성원이 있었습니다. 팀도 이제 늙은이가 되었지만 이 노인은 또 다시 자신의 손녀를 누렸습니다. 이후 그는 이론상 손녀이자 혈연상 딸인 레일린과 관계를 맺어 킴벌리라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렇다면 킴벌리는 이 가족에서 어떤 위치일까요?
이론적으로 킴벌리는 팀의 딸이지만 그녀의 어머니 레일리는 팀의 손녀입니다. 즉, 레일린과 킴벌리는 이론적으로 서로를 어머니라 부를 수도 있는 관계죠. 이들의 관계를 파악하려다 보니 정말 머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학렬이란 이 가족 안에서 이미 의미를 잃었습니다. 누가 누구의 어머니인지, 누가 누구의 아버지인지 모두 한 가족이고 이 대가족의 일원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식구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컸다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입에 밥을 먹이는 것만으로도 한 사람을 망하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팀을 어렵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비록 깊은 산속에 살았지만 그는 매일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시내로 가서 구호금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외모에 기형이 있는 아이들은 타인의 동정심을 쉽게 불러일으켰죠. 아이들을 데리고 길거리에서 구걸하기도 했는데 효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2009년 팀이 사망한 후 그들의 가족 2세대, 3세대 구성원들도 성인이 되었지만 그들은 이 혼란스러운 이야기를 끝내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의 뜻을 따라 팀이 남긴 왜곡된 유지를 계속 실천했습니다. 마치 세상과 격리된 어두운 왕국을 통치하듯이 말이죠. 그들은 각자 다른 주로 흩어져 이동했고 아버지의 경험을 따라 기형이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장애수당과 가족수당을 받으러 다녔습니다. 또 음악적 재능이 있는 아이는 가족에 관한 노래를 작곡하기도 했는데 얼굴이 비교적 온전한 아이들을 데리고 시청 앞에서 노래를 부르면 지나가던 주민들은 그들을 떠돌이 예술가로 여기고 가끔 그들의 음악에 보답해 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하던 중 장난기가 많았던 나디아가 가족과 헤어져 복지원에 보내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족 구성원들에게 한 명쯤 잃는 것은 아무런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은 많았으니까요. 경찰이 이 혼란의 왕국을 발견했을 때 이 성인들은 놀란 새처럼 각지로 도망쳤습니다. 이는 매우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호주의 주간 법 체계는 상대적으로 독립적이어서 줄 넘나드는 체포와 증거 수집은 복잡한 협의가 필요했습니다. 용의자는 단일 도피범이 아니라 하나의 네트워크였고 그들만의 독특한 생존 방식과 내부 소통 방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대식 통신 도구에 의존하지 않았기에 추적은 더욱 어려워졌죠. 그들은 마치 현대 문명의 그림자 속을 떠도는 도시 유령처럼 자체적으로 왜곡된 생존 법칙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큰 장애는 피해자들 자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구조된 아이들은 위탁 가정과 전문 재활기관에 배치되어 이제 어떻게 칫솔을 사용하는지, 어떻게 사람과 대화하는지, 어떻게 정상적인 아이처럼 생활하는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여 년간 겪은 트라우마는 그들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언어 능력이 심각하게 부족해 자신의 경험을 명확하게 진술할 수 없었고 인지 속의 가족과 가정의 개념은 완전히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가해자들은 동시에 유일한 친척이었죠. 이런 복잡한 감정과 인지 장애는 법정에서 사용할 만한 효과적인 증언을 그들의 입에서 얻어내는 것을 매우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지만 수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6년 동안 경찰은 DNA 프로파일을 통해 점차 이 가족의 분포 네트워크를 그려나갔습니다. 제한된 단서를 활용해 금융, 기록, 사회복지 수급 기록, 그리고 주간 정보 공유를 통해 한 명씩 용의자들의 은신처를 찾아내기 시작했죠. 마침내 2018년 때가 무르익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주,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주,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주 세 지역을 아우르는 체포망이 조용히 펼쳤습니다. 이는 치밀하게 계획된 전례 없는 주간 합동 작전이었습니다. 작전의 목표는 콜트 가족이 각지에 흩어져 있는 핵심 성인 구성원들이었죠. 이번 페세루프라 명명된 작전에서 경찰은 8명의 성인 가족 구성원을 성공적으로 체포했습니다. 여기에는 2세대와 3세대 핵심 인물 다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만 아동과의 성관계, 근친상간 및 위증 등 수십 항목의 중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로써 호주를 수십 년간 뒤덮었던 죄악의 그물에 결정적인 균열이 생긴 것입니다. 체포된 모든 용의자는 위치를 불문하고 뉴사우스웨일스주로 인도되어 법의 심판을 받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부터 콜트 가족 사건은 차례로 사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 재판은 호주 전국의 시선을 끌었고 대중은 분노와 함께 이해할 수 없다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어떤 환경이 이처럼 인성을 말살하는 범죄를 저성시킬 수 있었을까요? 법정에서 검찰은 방대한 증거를 제시했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가족 내 보편화된 근친번식을 증명했습니다. 수사관들이 야영지에서 촬영한 사진과 영상은 아이들의 충격적인 생존 환경을 직관적으로 보여주었고
심리 전문가와 사회복지사의 증언은 아이들이 장기간의 학대와 방치로 인해 얻은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트라우마를 분석했습니다. 철저한 증거 앞에서 여러 가족 구성원들의 방어선은 무너졌고 최종적으로 29세부터 50세까지의 정신질환 없는 8명의 가족 구성원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형량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팀이 수십 년간 계속해온 체계적인 세뇌 앞에서 옳고 그름의 경계는 그들의 내면 세계에서 이미 흐릿해져나 완전히 사라져 버린 상태였습니다. 제 생각에 이 사건의 진정한 범인은 그 한 사람뿐입니다. 단지 자신의 왜곡된 사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는 수대에 걸친 인간 지옥을 손수 만들었죠. 남은 아이들은 아마도 일생의 고통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창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이 괜찮았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묘한 사건 엑스파일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